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다룰 주제는 3달 만에 월 2천을 만든 바이브 코딩의 성공 방정식, 실제 제가 만든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플레이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스레드 같은 데를 보다 보면 바이브 코딩으로 서비스를 7개를 만들었는데 로그인도 되고 뭐 DB도 연결하고 다 된대요. 결제 페이지도 있고. 근데 매출은 0원이다. 이런 케이스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는 어떤 방식으로 바이브 코딩으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실제 빠르게 매출까지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봤을 거예요. 앱을 여러 개 만들었다 혹은 AI로 계속 서비스를 만드는데 매출이 거의 미미한 정도, 서버비도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일단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만들었죠. 화면이 어색하면 고치고 기능이 부족하면 계속 더 고도화를 하는 거죠.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누군가가 지갑을 꺼내서 결제를 하는 그런 거 경험을 못 해본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결국 제품을 만드는 속도 자체는 극도로 빠르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예전에는 몇 주가 걸리던 기능을 하루 만에도 만들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팀이 필요했던 서비스, 방대한 플랫폼 같은 것도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착시가 있죠, 착시. 어떤 착시냐? 우리가 코드를 짤 수 있다는 것과 이거를 팔 수 있다는 거는 분명히 너무 다른 이야기거든요. 결국 바이브 코딩으로 쉬워진 거는 코드 작성인 거죠. 근데 고객의 불안이나 신뢰, 결제를 해야 될 이유, 마케팅의 퍼널, 재방문, 리텐션 이런 경험을 만드는 거는 아무리 바이브 코딩이 있다고 해도 동일하게 사람이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돈을 못 버는 바이브 코더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 자체를 만드는 시간 자체가 너무나 싸졌고 빨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성 그리고 고객을 확인하기 전에 계속 그냥 아이디어만 다양하게 구현을 하는 게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이 0원이라는 거는 기능에 대한 문제, 우리가 만든 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 질문의 문제입니다. 고객이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고 왜 그게 궁금하고 왜 이걸 해결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거를 창업자 입장에서는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폭스바니 사주라는 서비스를 통해 3달 동안 13,000명 정도의 가입자를 유치를 했고 저번 달에 이제 2,200까지 빠르게 올라왔는데 이게 단순히 제가 만든 제가 뭐 혼자서 개발을 했으니까 1인 개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죠. 저희 팀원들을 전혀 활용을 하지 않았고요. 퇴근을 하고 제가 직접 그냥 밤에 집에서 만든 서비스인 거고 이게 사주에 대한 너무나 고도화된 분석론 이런 거를 적용을 해서 매출이 난 게 아닙니다. 고객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감정적인 질문, 이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 속에 있는 질문과 페인 포인트를 찾고 그 질문을 돈을 낼 수 있는 상품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코딩하기 전에 이미 고객들이 어떤 거에 반응하는지를 확인을 했고 첫 결제 이후에도 계속 리텐션이 날 수 있는 흐름까지 BM 자체를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사업이 된 거죠. 제가 깨작깨작 만들었던 게 실제 개발 기간 자체는 2주 정도밖에 안 걸렸고요. 오히려 QA가 한 2주 정도 더 걸렸던 것 같네요. 물론 QA는 매일매일 지금 또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뭘 만들었는지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게 사주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떠한 서비스든 이 로직, 플레이북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정말 제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비전공자인 제가 바이브 코딩을 통해 저는 주로 커서를 쓰는데 모델은 다양하게 씁니다. 어쨌든 그런 거를 가지고 개발을 했고요. 물론 모든 걸 한 번에 저는 다 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처음부터 관리자 화면, 이제 어드민이죠. 어드민을 고도화한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자동화를 한다거나 상품을, 기능을 모두 다 한꺼번에 빵 만들어서 런칭을 한 게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의 속도는 나오지 않았겠죠. 먼저 고객이 정말 최소한으로 우리가 보통 스타트업에서는 MVP라고 하잖아요. 최소한으로 결제를 할 만한
상품을 먼저 만들었고요. 그거를 전달하는 과정 설계를 어떤 마케팅 퍼널을 통해서 유도를 할 건가, 상세 페이지 구성은 어떻게 가져갈 건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 최소한의 기능을 구현을 했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도 무언가 서비스를 만들 때 장인 정신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장인 정신을 가지고 고도화를 했는데 결제가 안 일어난다. 이러면 사실 시간 낭비, 돈 낭비거든요. 그냥 고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그것부터 찾아낸 다음에 이거를 최소한으로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뭘까? 그 딱 한 가지를 찾은 다음에 런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응을 보고 반응이 있다. 그랬을 때 차츰 점차 고도화를 시켜나가는 게 사업을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자, 이 순서를 기억하면 바이브 코딩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 자체도 좀 달라지는 거죠. 바이브 코딩이라는 거는 완성품을 그냥 빨리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고객의 질문,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결제 가능한 경험으로 빨리 바꿀 수 있는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대한 플랫폼, 내가 진짜 이 기능으로, 이 사이트로, 이 서비스로 이 시장을 처음부터 다 먹겠다. 남들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기능으로 런칭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절대 가지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 밤 내가 런칭했을 때 누군가 돈을 내고 그 결과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이브 코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를 다 보고 나면 여러분들은 본인이 만든 서비스에 대해서 4가지 정도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누가 왜 돈을 내는지, 둘째는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셋째는 결제 전에 우리는 어떤 증거를 고객에게 보여줄지, 마지막은 첫 결제 후에는 어떤 식으로 리텐션을 살릴지, 이 4가지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만든 복스바니 자체를 단순히 사주 서비스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야기 자체가 단순해지는 거죠. 근데 사업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비즈니스 관점에서 바라보면 단순히 사주, 정말 훌륭한 결과를 내는 사주 상품을 판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한테도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좀 감정적인 고민, 그런 거를 답을 내려주는 서비스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내 사주가 궁금해서 결제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쉽죠. 그게 어떠한 서비스든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 1차원적인 거라는 거죠. 너무나 1차원적인 거고, 실제로 무언가 사람들이 어떠한 서비스의 상품에 결제하기 직전의 질문은 훨씬 더 좀 다르게 바라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연인들을 위한 궁합이라든가 이별을 결정한다거나 결혼을 결정한다거나 이런 섹터의 상품을 만들었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내 사주가 궁금해서 결정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아, 헤어진 사람이랑 다시 만나야 되나? 이 사람이랑 헤어져야 되나?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도 후회가 없을까? 기타 이런 식으로 각자 개인화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니치한 질문들을 속마음 속에서 던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본인이 이미 답을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속마음 속으로는. 머릿속에 러프하게는 아, 내가 내린 답은 이건데 라는 생각은 있겠죠. 근데 제가 만든 서비스는 그 결정을 내리고 싶은데 좀 혼자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 그거를 보조해주는,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미래의 정답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들이 자기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제3자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다음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경험을 전달한 거거든요. 단순히 너의 사주는 이거야가 아니라 결국 고객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선택지를 주는 그런 경험을 판매하는 제품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aaS를 만들든 생산성 툴의 뭐 특정한 부분을 만들든 어떠한 서비스를 만들 때도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프로젝트 관리 도구가 아니라 과연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매일매일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고민을 할까? 각 직급별로는 또 어떠한 고민이 있을까? 여러 가지 그런 좀 디테일하게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찾는 과정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냥 가계부 앱을 만든다고 쳐도
그냥 당신의 가계부 하루, 뭐 한 달의 지출을 보여줍니다. 매일의 지출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기능에 대한 이슈잖아요. 기능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속마음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설명서인 거고. 과연 이 사람들이 이 가계부 앱을 쓰는 이유는 뭘까? 이 비용을 절약해서 뭐 때문에 비용을 절약을 해야 될까? 비용을 절약한 다음에 남는 돈으로는 뭘 하고 싶을까? 기타 여러 가지 고민들을 창업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사람들은 기능 자체에 돈을 내지 않고요. 지금 해결하고 싶은 고민에 돈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서비스 자체가 광고 문장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사주 분석이라는 거는 카테고리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헤어진 사람이랑 다시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라는 거는 이 사람이 꼭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을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카테고리로 무언가 기능을 만들고 광고를 한다 이러면 아무도 급하게 결제를 하지 않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 사람 속에 머릿속에 있는 고민을 그대로 랜딩이든 광고든 우리 서비스에 노출을 시키면 고객 입장에서는 바로 이거 내가 고민하던 부분인데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랜딩 페이지 자체도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기능 중심의 나열인지 고민 중심으로 붙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팀 관리 도구, 우리 땡땡땡 서비스는 팀 관리 도구입니다. 이게 아니라 회의가 끝나도 누가 무엇을 할지 정리가 되지 않는 팀을 위한 행동보드입니다. 이게 훨씬 더 후킹이 된다는 거고, AI 글쓰기 앱 뭐 이런 거보다 내일 발표해야 되는데 첫 문장을 혼자 만들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발표 초안 뭐 이렇게 좀 풀어서 고객의 고민을 문장 안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랜딩 페이지 자체에.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시작을 할 때, 우리가 바이브 코딩으로 서비스를 만든다고 할 때, 자, 첫 번째로 뭘 해야 될까요?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이 고객 한 사람을 그려봐야 돼요. 머릿속에 페르소나를 만들어 봐야 된다는 거죠. 페르소나를 만들어 봐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마케팅 책 같은 걸 보면 뭐 페르소나라는 말도 쓰지만 특정한 책에서는 드림 고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오늘 지금 검색할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의 머릿속을 해부하고 구체적으로 그려보자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만든 서비스는 이런 사람들이겠죠. 밤늦게 새벽에 헤어진 사람들의 카톡 프로필을 열어보고, 그렇다고 친구한테 이걸 어떻게 다시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봐야 될까? 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내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이고 자존심도 있고. 그렇다고 또 거창한 상담을 받기는 또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검색창에 뭐라고 검색을 할지 그런 상상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행동의 패턴이, 행동의 여정이 내 머릿속에 그려지면 광고의 문장도 달라질 거고, 그러니까 개발을 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이브 코딩으로 서비스를 만들기 전에 이런 한 사람을 그린 다음에 광고의 문장, 우리 서비스의 기능 같은 것도 먼저 생각을 하고 개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정통 사주 분석 이런 서비스도 좋죠.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팔리는 회사들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보다는 헤어진 연인에게 먼저 연락하기 전에 지금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사주로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게 머릿속에 있으면 우리의 서비스의 결과물에 대한 목차 자체도 달라지는 거죠. 어떤 부분을 이 사람한테 먼저 보여줘야 결제를 할 건지, 후킹이 될 건지,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질문을 또 한번 던져보세요. 지금 고객은 어떤 장면에서 살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혹은 특정한 시간대에 검색에는 어떤 문장들을 입력할지, 결제 직전에는 또 뭐가 두려울지, 과연 이게 돈값을 할지, 내가 생각하는 고민을 결제를 한다고 해결이 될지, 그리고 결과를 받은 다음에 나는 뭐를 해야 될지, 이런 거를 한번 쭉 써보시는 거예요. 나의 페르소나, 내 고객의 페르소나가 하고 있는 고민들. 만약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쓰겠다, 그러면 코딩을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고객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능 늘린다고 매출이 날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토리 설계 같은 것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에도 유명한 책들이 있죠. 스토리 같은 걸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결국 고객이 주인공인 거죠. 고객이 주인공인 거고, 제품은 그 사람이 다음 행동으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서비스 자체가. 제가 만든 서비스 사주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 고객은 지금 주인공인 거죠. 우리 주인공은 어떤 장면에 있을까요? 연인이랑 계속 싸우고 있거나 이미 헤어졌거나 그러면 상대방의 답장을 분명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먼저 연락하기는 좀 껄끄러운 그런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 다음에 고객은 어떤 변화를 원할까요? 결국 이 사람과 다시 만나야 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이런 장면이 또 떠오르겠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우리의 서비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주의 근거를 토대로 상황을 해석을 해주는 거죠. 지금 사주상에서 너와 상대방은 이런 사주가 있고, 지금 너가 당면한 이 상황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근거를 토대로 너는 이러한 행동을 해야 돼 라고 고객의 선택지를 도와서 고객을 결국은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조금 더 이제 마케팅적으로 좀 한번 풀어볼까요? 훅이 있을 거고 스토리가 있을 거고 오퍼라는 게 있겠죠. 자, 훅은 뭘까요? 고객이 이미 머릿속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질문을 꺼낼 수 있도록 만드는 문장인 거예요. 흔히 후킹이라고 하죠. 우리 릴스 같은 데 보면 첫 1초, 2초 만에 우리가 눌러볼지 안 눌러볼지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훅인 거고,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고객 입장에서 그럼 이 질문이 왜 생겼고 해결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 건지를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랜딩해서 우리의 기능으로서. 자, 오퍼는 자, 그럼 그 변화를 위해서 실제로 우리는 어떤 거를 제공할게요 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자, 정리하면 우리의 상세 페이지는 훅과 스토리, 오퍼 이 세 가지의 단계가 명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만든 사주 서비스의 훅은 뭘까요? 야, 먼저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하기 전에 한번 확인해봐. 너네 둘의 사주를 먼저 한번 확인해봐가 후킹이 되는 거죠. 스토리는 왜 너네 비슷한 지점에서 계속 그때 헤어졌을까?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해도 안 헤어지려면 어떤 거를 해야 될까?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고객은 우리의 상세 페이지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상세 페이지든 광고든 말이죠. 오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자, 그러면 너가 이제 결제를 하면 우리는 이러한 결과물을 줄 거야 라고 던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당연히 우리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혜택, 베네핏에 관한 내용도 당연히 들어가줘야 되겠죠. 이 세 가지 단계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거나 뭔가 빠져 있다거나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제품, 우리의 서비스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고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본인이 만들 서비스 혹은 만든 서비스에 적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고객은 어떤 고민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써보세요. 메모장에 혹은 뭐 종이에 직접 써보세요. 고객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를 한 줄만 그냥 써보세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나중에는 그거를 늘려가도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크로스셀링이라든가 업셀링을 할 때는.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실 거니까 MVP 관점에서 내가 원하는 타겟의 핵심적인 고민을 한 줄로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 때문에, 그 고민 때문에 고객이 겪고 있는 현재의 장면들을 또 써보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겠죠. 뭐 괴로워하는 모습, 고민하는 모습. 마지막으로 우리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이 사람이 결제를 했을 때 이 사람은 뭐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것도 한 문장으로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세 문장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지금 막 기능을 추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고객에게 우리 제품을 통해 전달하는 약속을 다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코드단에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 프레임 자체를 아예 코드단에 바이브 코딩을 하면서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여러 가지 사주 상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주 상품을 추가한다고 해서 코드를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석에 대한 엔진은 독립 이제 모듈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그것도 카테고리별로 다르겠죠. 나 혼자 보는 사주가 있을 거고, 뭐 두 명이서 보는 사주가 있을 거고, 결혼을 고민하는 사람, 재물을 고민하는 사람, 뭐 사업 운을 고민하는 사람,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약간의 커스터마이징은 들어가지만 본질적인 분석론에 대한 핵심 모델은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듈이 들어가는 거예요. 카테고리별로 이 상품에는 이 모듈을 적용을 해야지, 두 명이서 보는 모듈을 적용해야지, 혼자 보는 모듈을 적용해야지,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를 넣어야지. 그러니까 결국 바이브 코딩을 할 때도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설계를. 하나의 상품을 잘 만들었어. 근데 그 다음 상품을 만들 때 다시 맨 땅에서 다시 만든다? 이러면은 확장성에서 속도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어떠한 서비스든 항상 처음에는 MVP로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는 확장 가능성, 이 상품을 100개, 1000개, 10,000개로 늘리려면 우리의 코드는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어야 될지를 고민을 하신 다음에 개발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말씀드린 대로 공통적으로 쓰는 엔진이 있을 거고요. 각 상품마다 별도로 커스터마이징 되는 모듈들이 달라붙는 구조예요. 그러면 뭐가 빠르냐? 저는 코드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이 지금 앞전에 말씀드린 새로운 신상품에 맞는 훅과 스토리, 오퍼 이 세 개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만 정해지면 바로바로 신상품을 런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QA도 중요한데 우리가 MVP로 만들다 보면 저도 지금까지 한 CS가 한 3건 정도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런칭을 하고. 그러니까 일단 저는 만들고 어느 정도 고객이 낸 금액에 비해서 그거 이상의 이제 만족도를 줄 수 있다고 하면 바로 런칭을 해요. 근데 그게 기능이 많아서 만족도를 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적인 부분을 하는 것만으로도 고객이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수준이면 일단 런칭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발생하는 CS, 정말 크리티컬한 CS가 아니라면 그때 이제 또 고쳐 나가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항상 버릇처럼 저는 하는 게 이제 바이브 코딩 단계에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고객처럼 직접 사용을 계속 해봅니다. 흔히 스타트업에서는 이제 개밥 먹기라고 하는데 내가 만든 제품을 계속 먹기 싫어도 먹어보는 거예요. 아, 이거 계속 지겹게 하는 거예요. 매번 신상품이 나올 때마다 그 작업을 실제 고객의 입장에서 그리고 모바일로도 해보고 PC로도 해보고 아이폰으로도 해보고 안드로이드도 해보고 계속 이 개밥 먹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매출이 안 나오는 분들은 이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로직들을 통해 매출을 뭐 다뭇 10만원, 100만원이라도 내보시고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판매도 우리 와디즈 같은 것도 사전 판매잖아요. 펀딩이잖아요.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 때도 그러니까 진짜 판매를 해도 되고요. 혹은 이제 마케팅 자체를 미리 해서 DB 자체를 받아 놓는 전략도 좋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제품이 있는 것처럼 뭔가 사전 판매를 랜딩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고객의 반응이 없다? 마케팅비를 썼는데 내 생각보다 DB가 너무 안 보인다? 혹은 실제 판매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면 사실 코딩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아니 아직 제품도 없는데 어떻게 돈을 받고 팔죠? 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팔았는데 만약 내 제품이 안 나온다. 그러면 환불해드리면 되는 거고요. 그럼 실제로 결제받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럴 때는 구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사전 조사를 통해서 DB를 100개, 200개, 1000개를 미리 받아 놓는 거죠. 그 정도의 반응을 보면 아 이게 시장성이 있겠구나 없겠구나를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막 어드민 같은 것도 막 자동화를 너무 고도화를 하시려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필요해요. 이제 결제가 들어오면 슬랙으로 알람이 와야 되고 만약 이슈가 있으면 슬랙으로 오류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것도 와야 되고 기타 환불을 하면 뭐 당연히 피지사랑 연동해서 환불이 돼야 되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있긴 있죠. 근데 그거를 너무 고도화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리멤버 같은 회사를 보면 지금 엄청난 기업 가치로 수천억의 기업 가치로 매각이 됐잖아요. 실제로 뭐 매출도 나오고 있고
리멤버 같은 경우에도 명함 앱인데 사람들이 명함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면 앱에 등록을 시켜주는 건데 예전에는 그거 다 사람들이 했어요. 사업 초기에. 아주머니들 막 모셔놓고 그 사진이 오면은 실제로 뒤에서는 수동으로 입력을 했다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기술을 통해 이제 영상에서 이제 문자를 인식해서 자동화를 했지만 처음에는 수동으로 했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수동인지 자동인지 몰라요. 그냥 시간이 조금 걸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뒷단에서 수동이든 자동이든 고객이 원하는 고객의 페인 포인트는 명함첩에 명함을 쌓아놓는 게 너무나 많다, 너무나 힘들다, 그리고 찾으려고 하면 너무나 불편하다 라는 페인 포인트잖아요. 그거를 앱에서 검색이 되게끔 하고 저장이 되게끔 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편한데 그것만 해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수동이든 자동이든 처음에는. 여러분들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어드민단에서 모든 걸 다 자동화하겠다. 나는 1인 창업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겠다.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객들이랑 먼저 이제 예비 고객이겠죠.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전에 인터뷰 같은 것도 할 때 단순히 좋으세요 라고 묻지 말고 대부분 사람들 좋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지인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있으면 좋겠다, 뭐 있으면 결제하겠다 이런 말도 하긴 하는데 물어봐야 돼요. 다른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할 때도 예비 고객들에게도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너가 돈을 쓴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다가 썼고 얼마를 썼는지 같은 것들 물어봐야 되는 거고 너가 지금 이 고민을 이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한테는 어떤 손해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거에 대안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고객이 하고 있는 생각을 파고드는 질문이 그게 유의미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기능 나오면 쓸 거예요? 우리 기능 얼만데 뭐 한 달에 예를 들어 10,000원인데 쓸 거예요? 구독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사업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물은 다음에 작은 오퍼도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너가 가진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봤는데 베타 고객으로 한번 해볼래? 금액은 이거야. 적어도 여기까지는 해서 DB를 받으면 훨씬 더 나중에 우리 제품을 런칭했을 때 결제를 할 수 있는 의도가 있는 DB 들이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그렇게 추려서 DB를 받아도 막상 돈을 내는 사람이 10% 정도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렵지도 않고 스레드 같은 거를 활용해도 되고요. 소액으로 메타에서 랜딩 페이지 하나를 만들어서 광고를 소액으로 정말 돌려봐도 되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바로 코드를 짜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서 받은 결과물을 바탕으로 기능을 만들 때도 참고를 하고 기능을 만드시는 게 사업의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 결제가 나왔다. 그럼 그게 끝이 아니죠. 제가 예전에 지금 하고 있는 본업에서도 처음에 초기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막 결제가 나왔거든요. 결제가 상품이 하나 있었는데 결제가 나왔을 때 한 분 한 분 저는 다 전화를 돌렸어요. 전화해서 혹시 제가 이제 사업을 막 시작했는데 결제를 해주셔서 연락드렸다. 이렇게 말하면은 안 받아줄 사람 없거든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잘 설명을 하면서 혹시 지금 어떠한 고민 때문에 이거를 결제를 하셨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망설였다면 우리 상세 페이지를 보면서 망설였다면 왜 망설였냐? 그 다음에 왜 그러면 결제를 했냐? 어떤 문장에서 후킹이 됐냐? 우리의 어떤 기능 때문에 후킹이 됐냐? 이런 질문을 저는 직접 한 명 한 명 다 전화 돌리면서 물론 이제 사업의 사이즈가 커지고 나서는 제가 막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초반에 매출이 그냥 월 수천억 단위일 때는 이 작업을 다 했었고 지금 사주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CS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디스코드라는 이제 커뮤니티 툴로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몇 분들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냥 문제를 해결해주는 CS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많이 물어봤어요. 혹시 어떤 점 때문에 그렇냐? 뭐가 불편하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업의 이제 오퍼레이션의 핵심인데 이게 짜친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짜치고 힘들고 귀찮고 부끄럽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는 있는데
근데 대표가 이거를 사업 초기에 안 한다? 돈 벌기 힘들죠.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서비스라는 거는 단순히 기능의 묶음인 거죠. 기능의 묶음인 거고, 오퍼라는 건 뭐냐? 고객이 왜 지금 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죠. 사주 분석을 제공합니다는 서비스 설명입니다. 근데 오늘 헤어진 사람께 연락해야 될지 말지 판단할 수 있도록 반복되는 패턴과 사주 근거를 통해 행동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약속이자 오퍼인 거죠. 결국 좋은 오퍼라는 거는 핵심 결과랑 증거, 그리고 행동, 그리고 다음 단계까지 모든 게 함께 묶여 있습니다. 고객이 가장 급하게 궁금해하는 그런 고민이나 질문을 제목으로 걸고요. 그리고 지금 사주 서비스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어떤 서비스든. 그리고 이 사람이 무언가 정보를 입력하라면 이 사람에 맞는 개인화된 정보, 신호를 보여주고 전체 결과에서는 그 근거와 결론을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행동으로 옮기도록 돕고, 그리고 결제 후에는 저는 이제 상담 서비스도 만들어 놨어요. 상담 기능도. 남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든 상담 기능을 통해 이제 물론 결제를 받습니다. 결제를 추가 결제를 하고 상담이 진행되는 거죠. 지금 이 흐름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오퍼가 좀 약할 때 기능을 자꾸 추가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주 분석 모델을 바꾼다거나 더 고도화한다거나 뭐 단순히 로그인 방식도 좀 더 편하게 한다거나 비회원도 결제를 할 수 있다거나 대시보드를 만들고 알림을 붙이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고도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고객이 왜 이 제품을, 내가 만든 제품을 사야 되는지가 한 문장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럼 기능은 절대 이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의 이, 이 핵심으로 동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방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가격을 낮춰야 팔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본업을 할 때도 이미 시장에서 1등인 기업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거기가 동일한 이제 뭐 시간에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저는 10,000원, 20,000원이라도 무조건 비싸게 받았어요. 보통 경쟁사들이 이제 후발주자들인 거죠. 후발주자들이 사업에 진입을 할 때 쫄리니까 가격을 낮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야, 이미 1등이 저게 100만 원 받는데 우리가 100만 원 하면 될까?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싸다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섹터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싸다고 결제하는 건 아닙니다. 100만 원을 받았는데 110만 원에 200만 원의 가치를 전달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단순히 가격을 싸게 해서 시장을 침투하겠다, 그게 아니라 나는 동일한 가격을 받겠다, 혹은 1등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겠다 라고 오히려 앵커 효과를 줘버리는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른 데가 100만 원 받는데 우리가 10만 원에 팔잖아요. 그러면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심리야 그래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근데 뭐 모르는 회사인데 여기도 100만 원이네? 그럼 뭐라도 있겠구나. 적어도 100만 원을 받는데 1등이 100만 원 받는데 니들도 100만이야? 100만 원이야? 니들 110만 원이야? 그러면 얘들은 1등보다 더 비싸네? 뭐가 다른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단순히 쫄려가지고 가격을 낮추면 그렇다고 사업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그 가격을 낮춰서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결제하고 이 사람이 뭐를 얻는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우리가 기능이 100개 있어요가 아니라 100개 있어서 우리는 이 가격이에요, 이게 아니라 고객이 고민하고 있는 거를 얼마나 잘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객이 상상을 할 수 있게,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게 상세 페이지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단순히 기능수가 많다고 해결되는 이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주에서 일단 무료 결과를 보여줘요. 일단 처음에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무료 결과를 보여주는데 좀 너무 약한 샘플을 보여주는 구조가 아니에요. 유료 결제랑 비슷한 수준의 사주 결과를 그대로 뽑아내고요. 거기에서 그냥 블러 처리를 해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처음부터 결제를 받는데 잘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분명히. 그리고 무료 결과를 아예 이제 보여주는데 약하게 보여준
회사들도 있는 것 같고, 뭐 저도 막 구체적으로 리서치, 경쟁사 리서치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안 찾아봤는데 대충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무료 티저를 생성을 하는 거죠. 무료라고 해서 막 했는데 너무 막 아무것도 안 보여줘. 그러면 사실 신뢰가 깨지거든요. 무료지만 물론 결제자보다는 당연히 훨씬 더 부족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건 맞지만 적어도 무료 사용자한테도 이거 정확하네? 이거 내 이야기인데? 내가 이거 필요한 부분인데?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은 보여줘야 결제를 할 의도가 생긴다는 거죠. 자, 이런 고민을 계속 많이 해보셔야 되고, 자,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트래픽을 빠르게 만들 수는 있죠. 근데,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클릭이 안 나왔을 때는 내가 쓴 광고의 문장이 약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클릭을 나왔는데 결제까지 안 왔다는 거는 결국 내가 고객에게 전달하는 오퍼, 약속 자체가 약해서일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처음부터 이거 광고에만 하면 물론 뭐 구글 애널리틱스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해 러프하게 추측은 해볼 수는 있죠. 당연히 퍼널상에서 어디서 이탈이 나는지, 클릭이 얼마나 왔는지, 결제 전환율이 얼마인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서비스 상에서 어드민 상에서 이런 것도 구현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고객을 만날 때는 직접 연락을 해서 사람에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트래픽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설계를 좀 하냐, 고객들이 이미 모여있는 곳을 한번 적어보세요. 아까 우리 앞단에서는 고객의 페르소나, 드림 고객을 설정을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고객의 페르소나가 있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어딜까? 카페는 어딜까? 어떤 사이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크리에이터의 컨텐츠를 소비할까? 쭉 적어보면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있죠. 우리 고객들은 이미 이러한 부분에서 관심이 있구나. 이러한 부분에서 본인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리서치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고객이 실제로 많이 존재하는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런 고객들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표현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잘하는 경쟁사가 있다면 잘하는 경쟁사에서 광고나 서비스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뭘까? 이 사람들이 이미 A/B 테스트를 통해서 가장 최적화된 거를 구현을 해놨을 거거든요. 문장 자체를. 그거를 빨리 캐치해서 우리도 똑같이 런칭을 하는 거예요. 창의성은 그 다음에. 복제도 못하는데 무슨 창의성을 발휘를 합니까? 복제라도 잘해서 매출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쭉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GA 같은 것도 잘 보셔야 돼요. 트래픽이 어느 정도 생기면은 우리 페이지에 들어와서 스크롤을 뭐 얼마나 하는지, 들어왔다가 몇 초 만에 이탈을 하는지, 결제를 했다가 결제창을 닫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지표를 어드민단에 구현을 해놔야 되고요. 구글 애널리틱스를 달아야 되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오가닉으로 들어오는 사람 비율, 뭐 그 다음에 페이드로 들어온 사람 비율, 어떤 퍼널로, 어떤 인스타로 들어온지, 유튜브로 들어온지, 페이스북으로 들어온지 다양한 것들을 다 추적을 해서 어드민에 심어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사실 월 뭐 500만 원, 1000만 원까지는 저는 뭐 굳이 이 단계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뭐 지금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잖아요. 무슨 지금 대단히 최적화를 하고 이런 거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일단은 뭐 숫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를 우선순위로 삼으셔야 되고요. 만약 그 단계에 넘어갔다. 뭐 월 500 정도는 그래도 나온다. 꾸준히. 월 1000 정도는 나온다. 이랬을 때 내가 여기서 다시 또 10배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를 고민해야 될까를 보면 이런 디테일한 추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첫 결제가 만약 일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는 고객의 생애 가치, LTV 구간인 거죠.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 사람한테 업셀링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고민이 필요한데요. 일단, 뭐 유의미한 매출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 이러면 무조건 한 상품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무도 안 사는데 뭐 여러 가지 신상품을 만드는 거는 사실 확장이 아니라 그냥 실패를 복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먼저 유의미한 숫자의 고객들이 딱 하나의 문제, 하나의 상품, 하나의 채널, 하나의 결제를 끝까지 통과하는 이 과정을 겪어 보셔야 이 사람들한테 돈을 더 받으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의 리텐션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업에서 뭐가 되든 월 한 3억 정도는 하니까 지금 월 2천까지는 너무 쉬웠거든요. 이미 다 해봤던 경험들이니까. 그러니까 물론 저는 월 3억 정도의 경험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월 10억, 월 100억을 하는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더 이 과정을 먼저 겪고 더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를 보는 분들도 만약에 월 3억이 안 된다. 아직 뭐 월 1000이 안 된다. 2000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라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크로스셀링이라든가 업셀링 구조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로스셀링은 뭐냐면 이별을 고민하는 분, 뭐 다시 만나고 싶은 재회 운세라든가 뭐 결혼을 고민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보여주는 결과값이 조금은 달라요. 결혼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도 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커리큘럼이 아니라 이제 결과물의 목차가 분명히 결제를 할 만한 내용인데 구체적인 액션 플랜 같은 거는 빠져 있는 거죠. 그냥 사주의 근거로서 너네는 이렇게 될 거야 정도를 제공을 하는 거고, 만약에 좀 더 고가의 강의라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너는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해야 돼까지 알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업셀링을 이제 크로스셀링을 할 수가 있죠. 업셀링이자 크로스셀링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추가적인 업셀링 같은 경우는 저희는 결제하고 나서 무료로 상담을 1회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상담을 1회 하는데 그 다음에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제를 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출부터는 광고비가 없는 매출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원가가 없는.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 구조를 어떠한 제품이든 잘 짜두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HR, SaaS 같은 것도 보면 1인당 보통 8,000원이 좀 기본 가거든요. 1인당. 근데 거기에서 기본적인 기능은 8,000원으로 제공을 하죠. 근태 관리라든가 연차 관리라든가. 근데 만약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급여 관리라든가 뭐 분석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쓰려면은 비용을 더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일단 고객을 유치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더 비용을 더 크게 지불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일단 어느 정도 매출을 만들고 하시면 되는 거고, 결국 이 말은 뭐냐? 상품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료 사주 아니면 뭐 990원 사주 이런 걸 만들어서 진입의 장벽 자체를 입문을 아예 가볍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고객이 처음 들어와서는 별 고민 없이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너 여기까지 봤어? 마음에 들어? 근데 내가 너 지금 한 것보다 본 것보다 더 중요하고 너의 고민을 더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상품이 있다? 이것도 한번 볼래? 라고 오퍼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더 비싸겠죠? 근데 어쨌든 낮은 가격으로 들어왔는데 만족을 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이 사람한테 업셀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런 구조가 없이 단순히 금액만 조절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비싸게, 무조건 싸게, 아니면 나는 그냥 남들하고 똑같은 가격. 이게 아니라 좀 우리의 제품의, 상품의 사다리를 고객들이 어떤 단계를 탈지까지 설계를 머릿속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단에서 우리가 랜딩 페이지를 구글 애널리틱스로 추적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더 이제 확장을 하려면 단순히 페이지 상에서의 고객의 흐름을 이제 랜딩 페이지 상에서의 고객의 행동을 추적하는 거에서 좀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어드민조차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드민조차도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되냐? 단순히 누적 매출이라든가 오늘 결제된 상품의 숫자 뭐 이런 것보다는 무료 제품을 받는데 실제로 결제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 그 다음에
하나의 상품을 결제했는데 다른 상품도 구매를 한 사람들의 비율, 그 다음에 결제를 하고 상담 창으로 넘어온 사람들의 비율, 넘어와서 무료 상담을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 해본 다음에 실제로 결제로 이어지는 사람, 바로 한 사람, 그리고 일주일 뒤에 혹은 며칠 뒤에 다시 재방문해서 결제를 한 사람, 이런 정말 실무적으로 디테일한 단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비즈니스 분석을 하다 보면 그것까지 이제 어드민에 구현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약한 부분이 뭔지, 우리가 고객에게 전달하는 오퍼가 약한 파트가 어딘지를 대표 입장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무적으로는 그러한 게 모든 서비스에는 당연히 필요를 합니다. 결국 매출이라는 게 얼마나 들어오는지, 가장 큰 우리 깔때기로 보면 가장 윗단계인 거죠. 방문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가장 상위 단계 이 방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케팅 방식을 어떤 채널에 어떤 방식으로 펼쳐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방문자가 있으면 전환율이 있겠죠. 뭐 100명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전환이 되는가? 물론 이게 무료 전환일 수도 있고 유료 전환일 수도 있고 둘 다를 봐야 되겠죠. 100명이 들어왔는데 뭐 80명이 무료로 한번 해봤다. 그리고 80명 중에 한 10% 정도, 8명 정도가 결제를 했다. 그리고 객단가가 우리가 얼마다. 결국 이 세 가지의 이 방정식을 잘 곱하면 결국 매출이 나오는 건데, 각 단계마다 우리가 어떤 지표를 봐야 될지, 그리고 그 단계, 지금 이 세 가지의 이 방정식의 각각의 이 변수들을 우리가 어떤 거를 바꾸면 여기가 늘어날 건지 그런 고민을 계속 꾸준히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AI가 만든 글이 상품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세 페이지 같은 것도 GPT 같은 거 활용을 하는 것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웬만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뭐 GPT가 하는 게 더 나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말 글을 잘 쓰는 마케터 혹은 창업자들은 자기 머릿속에 이미 그 로직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직을 GPT를 활용해서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구성을 하면 생산 속도 자체가 너무나 빠르겠죠. 근데 그런 로직이 없이, 물론 이제는 LLM이 너무 좋아서 GPT한테 프롬프트만 잘 입력을 해도 내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내 고객에 대한 페르소나,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이거를 잘 설명을 하면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훅, 스토리, 오퍼 요 구조 있잖아요. 이것까지 주입을 한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구성해 달라고 하면 아마 뭐 웬만한 사람보다는 잘 나오기는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그냥 딸깍으로 하면은 모릅니다. 이게 과연 고객에게 후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사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과물이 결국은 제가 만든 서비스는 AI가 써주는 거잖아요. 근데 AI가 써주는데 당연히 뭐 잘 써주겠죠. 근데 잘 써주는데 바이브 코더의 입장에서 한번 바이브 코딩 하는 입장에서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실무적으로 코드에 있는 막 내부 지시문이 노출이 될 수도 있고요. 같은 표현이 반복될 수도 있고요. 앞에서 이런 이야기인데 뒤에서 갑자기 사주 근거를 다른 걸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AI에 의존하다 보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AI로 무언가의 서비스를 만드는 분들이라면, 생성형 AI로 만든다면 이러한 이슈가 분명히 필연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서비스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이제 품질 게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AI가 만든 결과물을 고객한테 전달하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저는 이걸 이제 코드로 다 만들어 놨거든요. 실제로 고객이 무언가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결과물이 노출되기 전에 제가 만든 이 퀄리티 게이트가 작동을 해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주입을 시켜 놓은 것들이겠죠. 뭐 반복적으로 같은 문장을 쓰지 말고 비문 같은 게 없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각 서비스마다 다른 점이.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실제 결과물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AI로 만든 서비스들을 보다 보면, 직접 이용을 한번 그냥 궁금해서 테스트를 하다 보면 누가 봐도 GPT가 만든 결과물인 게 고객한테 보이거나 막 이제 안 맞는, 앞뒤가 상충되는, 물론 LLM 모델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비싼 모델을 쓰면
이러한 경우가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을 받는 서비스라면 완벽을 추구하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빠르게 MVP를 만들려고 했던 거는 우리가 사업하는 방식을 빠르게 MVP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지 제품 자체의 퀄리티를 쓰레기로 만들고 런칭을 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체크리스트 같은 거를 쫙 먼저 만들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뭔가 결과값을 받기까지의 고객 AI가 결과물을 생성하는데 생성 시간이 너무 긴지 안 긴지 그 비용 자체는 얼마나 드는지 이 비용을 줄이려면 AI 결국 호출을 줄여야 되는데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호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이러한 고민들을 다 이제 체크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우리가 신상품 런칭을 할 때 저는 이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이제 AI가 바이브 코딩을 하는 거죠. 바이브 코딩을 하는 거고 막 주식에 관련된 것들도 보면은 서비스들 보면 바이브 코딩을 만든 서비스들 많잖아요. 단순히 뭐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런 서비스가 아니라 뭐 기업을 분석한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본인이 대표가 만든 사람이 도메인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섹터를 아는 사람, 이 주식 투자를 딥하게 하는 분들,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 압니다. 아, 이게 이 사람의 노하우는 전혀 없구나. 그냥 GPT에 물어보는 거랑 동일한 결과구나. 결국 서비스를 만들 때 우리가 AI로 뭔가 서비스를 만들 때 당연히 AI를 써야 되지만 결국 이 상품의, 이 제품의 퀄리티를 올리려면 도메인 지식을 주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도메인 지식은 결국은 대표가 주입을 해야 됩니다. 뭐 이거는 사실 사주에 관한 거라서 뭐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용도 잘 보셔야 돼요. 간혹 AI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매출보다 AI 호출 비용이 더 많이, API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모델들도 있거든요. 그런 서비스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모델을 다운그레이드 하든 혹은 내 코드상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퀄리티를 잡으려면 계속 아까 보여드린 품질 게이트를 이제 돌려야 되는 건데 그거를 또 너무 과하게 돌려버리면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니까 이러한 것도 잘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바이브 코딩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이 장단점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모델 비용 같은 것도 그러니까 대표 입장에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싼 모델로 바꾸면 생성 비용이 줄어들겠죠. API 비용이 줄어드는데 근데 결과물 자체가 평범해지니까 구매를 하고 나서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리텐션이 없겠죠. 그럼 환불까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떠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거 트레이드 오프를 잘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만약에 나는 이게 품질이 이 싼 모델로 바꿨을 때, 아, 이 정도면은 리텐션이 없을 것 같고 불만족이 너무 심할 것 같아. 그러면 차라리 내가 파는 서비스의 금액을 올리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타협점을 찾으려면 계속 개밥 먹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모델로 내가 결과물을 받았을 때와 다른 모델로 결과물을 받았을 때, 뭐 제미나이에 있는 이 모델, 뭐 GPT에 있는 이 모델, 그룹에 있는 이 모델, 다양한 모델들을 다 테스트해보고, 아, 내가 고객이라면 이 금액을 냈을 때 이 정도 퀄리티면 만족할 것 같아. 근데 이 모델이 다른 모델, 경쟁 모델에 비해서 제일 저렴하다. 그런 이제 반복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를 보면 사실 매출을 만드는 사업이라는 게 대단한 아이디어를 찾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제로에서 시작을 했지만 모든 서비스가 각 섹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성장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만든 사주 서비스처럼 고객의 페인 포인트가 고민이 선명하고 한 번의 결제만으로도 결과물을, 밸류를 전달할 수가 있고 고객 반응을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시장은 실험 속도가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 루프가 빠르겠죠. 근데 반대로 구매 결정 자체가 오래 걸리는 고관여 제품이라거나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뭐 한 번에 계약 규모가 크겠죠. 그다음 만약에 규제가 있거나 신뢰 장벽이 높은 금융 서비스 같은 거는 제가 말한 이런 방식이 적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사이클이 좀 다르겠죠. 제가 3달 만에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다면 다른 섹터에서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혹은 더 빠를 수도 있겠죠. 어떤 거를 내가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거는 이 기간, 이 단기간에 제가 이러한 결과를, 사실 뭐 월 매출 2천이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큰 숫자일 수는 있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아무것도 아닌 숫자기는 하거든요. 영업이익률이 한 30% 정도 나올 텐데, 그래봤자 2,200이면 30%면 뭐 600 좀 넘는 거잖아요. 한 달에 남는 게. 그러니까 별로 뭐 그렇게 뭐 1인, 진짜 1인 개발자면 유의미한 숫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저처럼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뭐 1인으로 개발을 한 사람, 결국 이거 뭐 매출 저의 개인 통장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회사 매출로 들어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큰 숫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출시 체크리스트를 먼저 좀 만들어 보세요. 앞에 말했던 거를 정리를 하면 고객의 페인 포인트 한 줄, 그리고 이 사람이 결제를 해야 될 이유 한 세 가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결제를 해야 될 이유는. 근데 선명해야 돼요.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 광고랑 우리 상세 페이지에서 사용해야 될 문장들 몇 가지. 상세 페이지 전체의 기승전결, 훅 스토리, 오퍼의 구조. 이거를 먼저 다 작성을 한 다음에 서비스를 개발은 그 뒤라는 거죠. 바이브 코딩 그 뒤인 거고. 먼저 머릿속에,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기록을 하세요. 기록을 해서 몇 개의 페이지로 만든 다음에 바이브 코딩을 시작하시면, 그냥 바이브 코딩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무조건 기능만 구현해서 런칭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성공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여러 개 만들었다고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도 매출이 없으면 이거는 아이디어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디어는 이미 많으신 거고, 부족한 거는 어떻게 이 비즈니스 로직을 설계를 하고 시장에 진입을 해서 매출, 실제 돈으로 만드는 이 과정 자체에 대한 지식이나 그 과정 자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방향성 자체를 잘 잡으셔야 무작정 새로운 아이디어, 이거 돈 되겠는데 하고 만들고, 이거 돈 되겠는데 하고 만들고 런칭만 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 자체를 단 하나를 만들더라도 잘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든 이제 폭스바니 사주 같은 경우에도 핵심은 이거 사주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사주는 사실 여러분들 클로드 코드 쓰면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몇 시간 만에. 그냥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고. 제가 했던 거는 결국 고객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문제, 페인 포인트를 하나의 질문으로 굉장히 니치하게 좁힌 거죠. 좁혔고, 그거를 가지고 제가 약속을 한 거죠. 오퍼를 전달한 거고. 그래서 코딩을 하면서도 동시에 스레드라든가 기타 채널을 통해 이런 거 만들고 있다라는 걸 노출을 먼저 또 시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저희 뭐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혹은 제 친구들에게, 사주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직접 왜 이거를 보는지, 어떤 거를 원하는지, 실제 사주를 고가를 주고 보는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의 고객들은 이러한 요인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구나를 파악을 하고, 계속 그 와중에 이제 코딩을 동시에 이제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결제 전에는 이 사람에 맞는 개인화된 증거, 후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거를 먼저 보여주고, 결제 후에는 나 이거 좀 더 알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이런 선택지를 더 하나 줘서 업셀링까지 연동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만든 이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서비스 자체는 정말 작은 하나의 이제 미니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르게 전체 사이클을 단기간에 돌려볼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고, 물론 저는 이제 이거를 계속 키워갈 거예요. 올해 안에 월 그냥 억대 매출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뭐 3배, 2배, 3달 동안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번 달부터 해서는 더 이제 매출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전달을 드렸고요. 정리를 한번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